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10월 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KCC가 급락장 속에 저가 매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중국이 발전용 석탄 재고가 겨우 2주치밖에 안 남았다. 전력난 이슈가 있으면서 금주의 투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앞으로 겨울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하루 이틀 사이에 소멸될 이슈가 아니라 하반기 내내 한 번씩 나올 이슈로 보시고, 그럴 때 투심이 위축되면서 변동성이 생기면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하게 조정을 또 보였었는데, 지난 2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로 쭉 반등했던 금리가 조정폭도 또 깊었죠. 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또 상승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11월이든 12월이든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될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년물 금리는 우상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1.75%대 이때를 향해서 가게 될 텐데, 속도가 빨리 붙으면 가격 조정이 깊어지는 거고요. 속도가 완만하고 단계별로 가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달러가 급락했던 95레벨 때, 이때를 회귀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조정이 깊어지는 거고, 단계별로 박스를 만들고 단계별로 상승한다면 이 95레벨대를 올라서도 기간 조정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달러나 금리나 속도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국내 수급도 불안한 게 지금 벌써 1190원 향해서 가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환율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우하고 S&P 500은 1% 넘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머크사가 먹는 노딱 치료제를 FDA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이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죠. 입원율을 50% 낮췄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머크사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이 노딱 사태에 관한 치료제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9월 수출이 558억 달러를 찍으면서 무역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월 수출액 단위로요. 하반기 수출 부진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는데 9월 달까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흑자. 지금 노딱 사태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7개월 연속 흑자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도 증감률이 28.2%, 석유화학은 51.9%, 철강 41.8%, 석유 제품 78.7%.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도 펀더멘탈에 의해서 빠진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심,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5년간 분기별 수출액 추이도 살펴보면 2018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2019년에 꺾였고 20년에 노딱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으면서 이 노딱 사태를 빠르게 회복하고 오히려 2018년에 분기별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선전을 펼쳤어요. 물론 이것이 다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꺾이는 폭이 가파르다고 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꺾여도 완만할 것이라고 보고 적정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악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인 KC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 건자재 분야에서는 국내 1등 기업입니다. 무려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고요. PVC 창호 분야도 35%로 1등 기업에 비해서 2% 수준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요. 도료 같은 경우도 37%로 1등 기업이고요. 하지만 실적은 2022년도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국 2023년이 돼야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관의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실리콘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국내 최초로 실리콘 업스트림 생산을 착수했는데, 이 이후에 중국의 저가 실리콘의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실적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19년도에 세계 2등 기업인 모멘티브를 인수합니다. 그 인수 배경에는 중국이 저가형 실리콘으로 공급 과잉을 만들었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실리콘을 개발해낸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다우케미칼을 비롯해서 KCC가 인수한 모멘티브도 마찬가지고요. 이 4개의 기업이 실리콘 관련 특허를 휩쓸고 있고, 중국이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진출하려면 저 특허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고부가치 실리콘이 우주 항공 산업 쪽에 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진출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러니까 M&A도 할 수 없고 특허 문제 걸리고, 그래서 중국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바로 실리콘 업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KCC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모멘티브를 인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실리콘 그러면 우리가 건설에서 많이 쓰이는 거 아실 수 있잖아요. 실리콘 쏘는 거요. 갈수, 실링 코팅, 고무 성형 등에 활용하는 거.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항공, 우주 산업에 쓰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실리콘의 채택률이 앞으로 3배, 4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품 경량화에 실리콘 소재가 쓰일 가능성이 많고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가 인수한 모멘티브는 타이어의 소재를 실리콘으로 대체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수혜를 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코팅과 도료 같은 분야도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상 운송 쪽, 또 산업용 코팅 이쪽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실리콘 오일을 적용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5G 시대에 통신 장비 중에서 소재를 고성능 방열 소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 소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실리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게 될 거고, 캐파가 커지게 될 겁니다. 글로벌 실리콘 시장의 매출 및 출하량 전망이 2021년까지도 꾸준히 출하량도 늘고 매출도 늘었는데, 이것이 꺾이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증가할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소재가 친환경 소재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은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린 거.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 재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KCC를 꼭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자본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 이유는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중에서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무려 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두 기업의 지분 가치만 놓고 따져도 2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얼마나 지금 저평가인 거예요? 단순 건자재 시장만 놓고 보면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실리콘 사업이라고 하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과거와는 다르게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장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만 받쳐주면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가총액이 3조라고는 무겁지만, 지금 시가총액 3조는 수급만 받쳐주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전략을 짜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죠. KCC의 최근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급등한 이후에 고공전투를 벌이다가 주가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큰 거래량 터지지 않고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바닥에서 뜬 날부터 8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40만 2,300원 정도가 되고요. 무려 890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890억 투입해서 지금 마이너스권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단계별로 대응 전략만 짜서 매매하면 물려도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원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점을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수급만 붙여주면 되니까요. 다만 앞전에 이렇게 큰 매물대를 막고 있고 그 앞전에도 쌍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산을 남았던 자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가도 그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또 큰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이 수급도 안 좋고 변동성이 크니까 저점에서 대응하고 반등하면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중국화되기 어려운 업종은 땡큐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